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따르게 만드는 특별한 대화의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 저는 상대방이 마음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만드는 소통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인내나 원칙 없는 양보가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과 경계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와 같은 관계에서 더욱 그렇죠.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경계를 침범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맞서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오랜 시간 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보답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로부터 점점 더 커지는 무례함만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친절한 사람의 등을 타고 올라서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연예인이 그의 배우자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은 점점 더 큰 상처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는 건 역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면 당신 자신에게 상처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패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아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아이의 친구들, 선생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 형성된 것이죠. 6, 7살 된 아이들은 모든 표현이 그들의 가장 순수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악, 미추의 개념도 없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할 뿐이죠.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에게 주려고 스스로 가져갔죠.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주 인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나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받기만 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줘야 할까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받기만 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려면 음식이나 장난감을 나누어 주면서 돌려줘야만 했기에 돌려줘야만 했죠. 이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돌려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진 거죠. 만약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벌써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제 아들과 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와이즈, 상호작용 패턴을 만드는데 도 같은 사람에게는 아이를 다루는 것이 모기 한 마리 잡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어떤 실수도 감히 저지르지 못했고 완벽한 모범적인 학생이자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저는 따끔한 눈빛 한 번만 주면 아이는 즉시 순종하고 존경심을 표하며 나눠줄 건 나눠주는 아이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엄격하게 훈육했습니다. 저와 아이의 관계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각인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게 대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10일간 TV 시청 금지, 장난감 놀이 10일 금지, 친구들과 10일간 놀기 금지,
오직 집에서 숙제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몇 시간 동안 벌을 서게 하고 10일간 군것질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2번의 벌을 받고 나니 아이는 아빠 앞에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잘못을 저지르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관계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에게 잘해주려면 먼저 저에게 잘해야 한다고 깨달았죠. 제가 아들을 벌줄 때마다 아이의 외할머니께서는 오셔서 아이를 변호하시며 그렇게 아이를 벌주면 안 된다고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반대로 할머니는 손주를 너무나 예뻐하셨고 온갖 장난감과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셨으며 기본적으로 손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셨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아이는 외할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주 대들고 무례하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외할머니께서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으며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깨달으셨죠. 제가 훈육에 나설 때 더 이상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부, 직장 동료,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는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사실 모두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 패턴을 구축해야 할까요? 상호작용 패턴을 만드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과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특히 자녀, 배우자, 사업 파트너, 직원, 친구들에게 말이죠. 상대방이 여러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절대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경계를 침범한다면 단호하게 맞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원칙과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여러분의 원칙과 한계를 침범해도 그저 웃으며 참아내려고만 하죠.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더욱 선을 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자녀를 평생 돌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평생 응석바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배우자가 늘 응석바지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지도록 두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습관을 길러주고는 나중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는데 결혼 초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현모양초의 전형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아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하게 아끼고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친구 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 아내가 요리를 했어요. 남편인 친구는 자청해서 부엌에 들어가 아내를 도왔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씻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2가지 요리를 하고 아내가 2가지를 하는 식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집에 밥을 먹으러 갈 때면 아내가 친구에게 직접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라고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가끔 뒤뜰로 나가 몇 마디 지시를 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식사 준비는 친구가 도맡았으며 설거지도 그 친구가 했습니다. 저는 친구 아내의 성격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다소 의존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제 친구는 매번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 전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었죠. 사실 둘 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받고 싶다면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극심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내를 때렸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도 알잖아.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해줬는지. 결혼 10년 동안 난 그 여자한테 10년을 참아왔어. 난 요리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10년 동안 매일 요리를 했어. 애들도 내가 매일 등하원 시켰다고.
그런데 그 여자는 갈수록 성질이 더러워지고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결국 때렸어. 진짜 더 이상 저 여자 못 참겠어.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일단 싸우지 마. 그 여자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다 네가 자초한 일 아니야? 이 집 와서 뭘 그렇게 슬퍼해. 처음부터 요리하는 거, 애들 돌보는 거, 그리고 그 여자가 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왜 말을 안 했어? 벌써 10년을 참았으면서 이제 와서 못 참겠다고? 처음부터 거절했어야지. 네가 10년 동안 그 습관을 길러줬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겠어? 게다가 네 나이에 애들도 다 컸잖아.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 말을 듣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계속 참아. 10년이나 참았으면 그냥 평생 참아버려. 사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경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오랫동안 고정된 상호작용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성급하게 그 패턴을 깨트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충분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지 잘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형성된 상호작용 패턴을 깨려고 한다면 분명 격렬한 대립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상호작용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분명 매우 치열할 것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패턴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많이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만약 참을 수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일찍 깨트리라고 조언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고통 기억 지점과 쾌락 기억 지점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여러분의 한계에 닿는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통 기억 지점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상호작용 방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었죠. 저는 모든 분께 연애 기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최대한 양보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애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여러분의 이점이 점차 커지면 연애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연애 중에는 매일 그녀 주변을 맴돌고 그녀가 가끔 공주처럼 짜증을 부려도 여러분은 그녀를 계속 맞춰줄 수 있죠. 그게 바로 사랑의 분위기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연애 기간과 같은 상호작용 방식을 유지하며 가끔 공주처럼 화를 낸다면 남자와 가정 모두에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저에게 반대 의견을 내지 마세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요. 여성분들은 연애가 드라마이고 결혼은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애는 두 사람만의 공연일 뿐이고 결혼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과 시간이 제가 하는 말을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 여성분들,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결혼 전에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여러분과 그 여자분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점차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막 결혼했을 때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제가 밥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일이 거의 제 책임이 될 것이고 다른 집안일도 점점 더 제 몫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제가 집안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직업상 그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 일에 대한 깊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심어주어 그녀가 영원히 기억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밥을 하라고 했지만 그녀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격렬하게 화를 냈고 심지어 컵을 깨트려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일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죠. 당신이 밥 한 끼도 못 차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필요 없어. 내일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 아내는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이틀 동안 소란을 일으켰고 장인, 장모님께도 폐를 끼쳤습니다. 두 분 모두 와서 중재하려 했죠. 결국 아내는 지쳐서 밥 한 끼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로 얼마나 많은 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그녀는 양보했고 매번 스스로 밥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제가 자원해서 한 번 요리하면 아내는 죽을 만큼 감동하며 저를 좋은 남편이라고 칭찬했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 여러분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리를 마칠 때마다 저는 항상 칭찬했죠. 정말 맛있어. 우리 아내가 최고야. 이것이 그녀에게는 기분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기억과 기분 좋은 기억의 이중적인 작용 아래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고정된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즉, 밥하는 것은 그녀의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결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밥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동적인 행동이자 반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요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부부의 감정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10년 전 그 화를 낸 것이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난 것이었냐고 묻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분노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EQ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화를 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건 앞에서 각기 다른 감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파트너들 사이에 상호작용 방식을 만들어야 하고, 관리자는 자신과 팀원들 사이에 상호작용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호작용 방식이 잘 구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하 직원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논쟁을 통해서입니다. 서로 논쟁하지 않는 파트너들은 좋은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빨리 논쟁할수록 좋습니다. 왜 많은 친구나 친척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함께 창업하면 헤어질까요? 처음에는 논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쉽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개를 가르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래 이야기를 읽고 그 정신을 이해해 보세요. 어느 날 저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깜둥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깜둥아 하고 불렀지만 오지 않았어요. 다시 불러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갈비 한 조각을 사서 들고 깜둥이를 불렀더니 바로 달려오는 거 있죠. 한 달 내내 갈비를 들고 깜둥이를 부르면 매번 제게 달려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갈비를 들지 않고 깜둥이를 불렀는데도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깜둥이가 자기 집이 아닌 문가에 눕는 걸 좋아하는 걸 발견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문가에 가시도 친 식물 몇 개를 두었어요. 깜둥이가 거기에 누울 때마다 따끔하게 찔리게요. 그리고 녀석의 집안에는 맛있는 갈비 몇 조각을 넣어줬습니다. 그 결과 깜둥이는 문가에 눕지 않고 자기 집안에 눕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나중에는 문가의 가시식물도 치우고 집안의 갈비도 치웠지만 녀석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 눕고 문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저는 깜둥이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이해하셨나요?
상호작용 패턴을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는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당신을 잘 모르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호작용 패턴을 깨는 가장 좋은 시기는 당신이 충분한 우위를 가졌을 때, 즉 상대방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때입니다. 나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라. 누구든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면 당신이 고통받을 것이고, 그들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들이 고통받겠죠. 사업에서의 성공이든 가정에서의 행복이든 모두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는 작은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수많은 기회가 당신 앞에 놓여 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당신이 유능하고 뛰어나다면 부모는 당신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아껴줄 겁니다. 이 사회의 본질은 당신의 보상이 들인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대체 불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월급이 아니라 상사의 눈에 비친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라면 당신의 월급은 오르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남편을 오직 아름다움과 외모로만 붙잡으려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다른 사람,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를 마주했을 때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가정을 더 잘 돌보고 자신을 수양합니다. 그녀들은 가정을 정돈하고 자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며 아이들은 사랑받는 존재로 키워냅니다. 얼마 후 남편이 다른 이성에게 느꼈던 신선함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보게 되면 차마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왜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해?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찰해보고 그 후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재혼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결국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테니까요. 노동시장에는 너무나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젊은 사람에게, 기계에게, 새로운 시스템에게 말이죠. 로전위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을 기계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을 외주 아웃소싱 줄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을 낙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의 뒤통수를 맞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수입이 학력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과거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는 학력이나 감장, 심지어 과거의 성과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체 불가능성에 달려있을 뿐이죠. 상사가 당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울 하나가 있습니다. 저울의 왼쪽에는 당신의 현재 급여가, 오른쪽에는 당신이 회사의 현재 시점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2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시점입니다. 1년 전의 기여도 아니고 당신의 과거 총 기여도 아니며 오직 현재 시점에서의 기여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익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당신의 인품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지금 당신이 1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500만 원만 받고도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을 대체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 관계가 좋았든 당신이 회사에 10억 원을 벌어다 주었든 죄송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신의 가치가 대체 가능하다면 교체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이야기지만 전적으로 합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 엄청난 금기사항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여를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지만 결국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 한때 노키아 폰을 썼었죠? 그렇지 않나요? 노키아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요. 맞죠? 하지만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당신도 아이폰으로 갈아타지 않았나요? 저는 한때 노키아를 좋아했고 그 다음엔 삼성, 그 다음엔 화웨이를 좋아했고 지금은 샤오미를 더 좋아합니다. 저를 변덕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직원이 당신을 떠날 마음이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 받던 대우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 겁니다. 고객이 당신을 떠났지만 당신의 제품과 동등한 가격과 가치를 가진 다른 제품을 살 수 없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히 이해하세요. 당신을 떠나고 포기하고 상처 주는 모든 사람들, 직원, 고객, 배우자, 파트너, 그 누구도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라면 당신의 삶은 분명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면 당신의 삶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궁궐에서 모든 후궁들은 황제에게 상처를 받지만 황제를 상처 줄 수 있는 후궁이 있었던가요? 황제는 모든 후궁들의 눈에 유일한 존재였지만 모든 후궁들은 황제의 눈에 그저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그들의 후궁입니까? 아니면 황제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당신이 있든 없든 그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없다면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이라면 그 엄청난 상실감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라는 말로 여성들을 자신만의 능력이 없는 후궁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밖에서 매일 발전하며 편안한 황제가 됩니다. 이때 아내는 그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하고 정신적인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당신은 왜 남편이 고집이 세고 당신 말을 듣지 않는데도 당신이 복종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왜 회사에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항상 당신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가정에서 싸울 때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은 그 가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상사와 대립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불평하고 화내고 권리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수동적인 상황에 몰아넣었으니 그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가정을 관리하든 팀을 관리하든 다른 말 할 것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 단어입니다. 너는 해고야.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당신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이 아직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은 인내하고 비위를 맞추고 빠르게 강점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오직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역사 속 유방이 홍문연에서 항우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인내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연회에서 유방은 감정을 최대한 드러냈습니다.
항우에게 여러 차례 공격받고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항우의 딸과 결혼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항우는 유방이 그저 자격도 야망도 없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느껴 유방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팀을 관리할 때 큰 강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비위를 맞추고 그 다음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인내하고 나중에 없애는 것이죠. 당신 자신이 강점이 없을 때는 인내하고 비위를 맞추며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체 가능해지고 당신이 대체 불가능해졌다면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을 때 매달 항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상사는 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죠. 왜냐하면 회사 매출의 절반을 제가 만들어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은 한 달에 4일만 쉬었지만 저는 한 달에 8일까지 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강력한 영업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4일 쉬었지만 저는 반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전 또는 오후 교대로 일했지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났고 가장 많은 판매를 했죠. 당연히 저의 축적된 능력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물질적 풍요입니다. 감정에 할애할 시간을 돈 버는 데 쓰세요. 돈이 생기면 감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맞아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일에 바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했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드물었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아들은 엄마가 돌봤죠. 그런데 며칠 전 아들이 가족 중 한 명에 대해 글을 쓰는 숙제를 했는데 저에 대해 이렇게 썼더군요.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걸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엄마에 대해 쓰지 않았을까? 분명히 엄마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모든 장난감이 제가 사준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셋째, 압도적인 인식입니다. 인식은 당신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두 마리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동안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워 사라집니다. 원숭이들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바나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의 겉모습만 볼 뿐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관심을 두지만 사실 감정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가 진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에 이혼율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 문제가 폭발했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실제 경험을 해보세요. 둘째, 현명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세요. 셋째, 고품질 학습을 하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경쟁은 인식에 대한 경쟁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어떤 계층에 있느냐가 당신이 어떤 계층에서 살고 어떤 자산을 소유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인생의 교훈을 구독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